팔란티어의 서지숙 매니저님이라고 팔란티어 관계자가 한글로서 팔란티어를 설명한 영상이 유일하게 딱 하나거든요. 그분과 어떻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이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이랑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매니저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팔란티어에 대해서 바라봐왔던 관점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주력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제 주관적인 해석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편향되게 좀 과장되게 전달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순서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나자마자 이제 물어봤죠. 왜 들어가셨는지, 팔란티어에. 이거는 이제 그 매니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원래 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셨대요. 어떤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실제 IT 기업이 이 실제 사회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그리고 또 돈까지 버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팔란티어가 이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팔란티어에 입사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다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되게 놀랐던 거는 10년 전부터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님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10년 전에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팔란티어의 인기가 엄청났대요. 팔란티어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학부에서 보면은 약간 천재끼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천재끼 보이는 친구들이 주로 팔란티어에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구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쪽 그 공대 계열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제 입지가 좀 남달랐었다는 것을 매니저님 통해서 알게 됐죠. 다른 커뮤니티 글에서 본 글이에요. 알렉스 카프가 철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럼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되게 심취해 있어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알렉스 카프만의 사상에 이제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직원들이 일하기가 좀 힘든 환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게 정말 맞는지를 이제 여쭤봤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교육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팔란티어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노선이 명확하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이제 그럴 때마다 회사 안에서도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나뉜다고 해요.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반대되는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팔란티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문제 해결에 진정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입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걱정을 좀 했대요. 왜냐면은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보통 스타트업의 DNA가 퇴색되기 마련이니까. 보니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현재나 그 DNA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로지 이곳에 모였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입사하시고 나서 너무나도 만족함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링크드인이나 이제 X 계정 보시면은 부트캠프의 후기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한국에는 이런 게 소식이 전혀 없죠.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건가 되게 궁금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대요.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제 알렉스 카프도 얘기를 하잖아요. 전례 본 적 없는 고객들의 요청이 있고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일럿 고객이 반드시 정회원 고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바로 고객 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야 될 것 같고, 반응이 좋다, 이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분명히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기업의 어떤 실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막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데이터 커넥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아폴로, SDDI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그 기업의 데이터를 부트캠프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제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생성 AI까지 접목시켜서 3, 4일 만에 파일럿을 딱 보여주니까 거기 계신 이제 임원분들이 엄청나게 놀라신다라고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B2B 소프트웨어 영업을 할 때 홍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가상의 예제를 보여준 다음에 이러이러한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고객은 듣고, 아, 저런 기능이 우리 회사에 좀 좋겠구나,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팔란티어 부트캠프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실제 기업의 문제를 바로 갖고 와서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부트캠프의 실체입니다.
지인이 대기업에 계신데 그 대기업에서 이제 팔란티어랑 데이터브릭스 둘 중에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데이터브릭스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해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의 개발자가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좀 더 좋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의견은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데이터브릭스 기술들이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솔루션 그런 거에 특화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데이터브릭스가 좀 더 기능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제 영상 보셨으면 아마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브릭스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회사는 기존보다 더 좋은 솔루션, 저 회사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데, 팔란티어는 오로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객 쪽에서 데이터 통합 이런 특정 솔루션만을 원한다면 팔란티어에서는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를 오히려 추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철학은 데이터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의 문제 해결이 목적인 거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 병원을 갈지 팔란티어 병원을 갈지 이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제가 나왔는데 이번 영양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한 번에 다 떨어뜨려 주니까 효과가 배로 좋아졌으니까 뭐 드셔보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의 영양 담당 그 전문가 고문이 회장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팔란티어 치료약보다 훨씬 더 좋대요.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팔란티어 의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영양제 찾는 게 목적이면 그냥 스노우플레이크에게 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한테 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란티어랑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랑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게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사스 솔루션 제공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업체들도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하기 전에 고객사로 하여금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고충들에 대해서 전부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업을 하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죠. 고객사의 데이터를 사스 업체 쪽으로. 이 과정에서 또 한 3-4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총 6개월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 범용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솔루션이 범용이니까 그 고객사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70점짜리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고객사에선 또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또 딜레이 되겠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솔루션이 나와도 빠른 거라는 거예요. 그 범용 솔루션이 이 고객사의 문제 해결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 6개월이라는 뜻이니까. 이 기존 플랫폼의 솔루션 제공 방식에는 문제점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고객사의 문제를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솔루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6개월 전에 리스트업 됐던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인 거예요. 이 솔루션이 6개월이 지난 후의 시점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통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6개월 사이에 문제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솔루션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현재의 문제에 맞는 솔루션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객사에서 문제들을 리스트업을 하는데 이 문제들이 그 기업의 핵심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사가 이제 시스템을 교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지를 합니다. 자, 우리 시스템 이제 다 교체할 거니까 각 부서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충들 다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제 문제점들을 다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 기업의 핵심 문제와 연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각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소적인 지역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와 관련된 범용 솔루션이 이제 6개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문제의 해결과 거리가 매우 멀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 딱 하나만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팔란티어는 바로 시작하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커넥션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연결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듯이 원하는 항목만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와 관련 데이터들만 연결해서 데이터를 통합을 한 다음에 온톨로지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바로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초기 솔루션이 며칠도 안 걸려서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핵심 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를 이제 더 설정을 하겠죠. 그럼 추가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또 추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통합이 되고 온톨로지는 기존보다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팔란티어 방식대로 해야만 기업의 진짜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핵심 문제 한 개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가는 시스템이니까 그 핵심 문제 한 개를 설정할 때 기업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통은 한 달, 길면은 한 2달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건강관리 좀 잘하고 싶어요 얘기하니까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보 우리 쪽으로 다 넘기세요 해서 6개월이 지나고 이 패키지 상품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났고 고객의 문제는 그 사이에 바뀌었겠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제 건강관리 잘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가슴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가슴은 심장 쪽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일단 심장과 관련된 당신의 정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래서 정보를 봤더니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협심증이라는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럼 협심증은 지금 바로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빨리 치료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게 발견이 됐으니까 이 심장병과 관련된 추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온톨로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솔루션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뒤 여러분 아마 이 다음 화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렇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답이 오실 겁니다. 2달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장병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문제들을 계속 설정해 가면서 데이터를 연결해 가면서 솔루션이 나오고 그러면서 솔루션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루션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동시에 실행도 같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 문제에 대한 실시간 솔루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이 됐을 때에는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솔루션이 업그레이드 됨과 동시에 실행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사가 이제 팔란티어를 쓸지 다른 기업 거를 쓸지 고민을 한다면은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종 결정권자가 일론 머스크처럼 개발자 출신이고 경영적인 면과 테크적인 면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어서 자기 회사의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명확하게 진단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 특정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때는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팔란티어 솔루션이 더 난지 저 회사 솔루션이 더 난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경영자가 자신들 회사에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좋다는 거는 다 해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온톨로지라는 게 팔란티어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 알려져 있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미 다 시도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화면은 카카오에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 발표에 있던 슬라이드 장면이에요. 카카오에서도 온톨로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식 그래프라는 형태를 빌어서 온톨로지 개념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식 그래프라는 게 데이터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이제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온톨로지 개념을 다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만의 온톨로지는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이터의 어떤 지식 그래프와 같은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의미론적인 계층의 온톨로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좀 더 팔란티어만의 온톨로지는 시멘틱 레이어가 의미론적인 계층이거든요. 근데 의미론적인 계층 말고도 카이네틱 레이어랑 다이나믹 레이어가 보이죠. 이 2번, 3번 레이어가 반드시 같이 구현돼야 한다고 전해주셨어요. 매니저님도 이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제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글을 보시면은 팔란티어만의 그 온톨로지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온톨로지를 설명하면서 뭔가 온톨로지가 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의 느낌이 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블로그 글에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온톨로지가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와 로직과 액션이에요. 데이터는 사용자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있지 않고 어떤 사용자가 목적을 갖고 그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이게 의미론적인 계층인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로직, 그러니까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비즈니스적인 논리가 이제 투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스피린과 대장내시경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어떤 경우는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그냥 피
피가 나는 것을 감수하면서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논리인 거죠. 그리고 액션은 특정 기능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심장이 뛰고 폐가 팽창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데이터죠.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의미 없는 로우 데이터예요. 그런데 의미가 부여되면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이 뛴다. 우리 몸에 산소를 보내주기 위해서 폐가 팽창을 한다. 이게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조직은 이제 폐가 산소를 흡수해서 그 흡수된 산소를 혈액에 녹여서 산소가 녹아든 혈액이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그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폐와 심장 간의 로직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은 액션이에요. 이건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산소와 혈액 공급이 필요해지게 되니까 폐가 더 여러 번 팽창을 하고 심장도 빨리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공급이 적어져도 되니까 심장이나 폐도 이전보다 더 천천히 액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온톨로지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냥 레이어, 하나의 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점을 향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밑바탕에 받쳐주고 있는 아키텍처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아키텍처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살표한 부분이 온톨로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이 이 온톨로지를 구현해주기 위한 밑바탕 아키텍처인 거예요. 팔란티어에서는 이 밑바탕 아키텍처를 그냥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처럼 작동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아키텍처들이 소프트웨어처럼 작동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구현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규칙이 없는 수많은 로우 데이터들을 일관된 개념으로 통일화시키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들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온톨로지가 입혀지는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관된 개념으로 데이터 통합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통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실정은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통합을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해도 일관되게 통합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IT 대기업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여기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은 국내에 손꼽히는 대기업이거든요. 그 대기업의 데이터 레이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조차도 데이터 통합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해지는 저의 느낌이 뭐였냐면은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거든요. 팔란티어의 데이터 통합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DDI라는 기술이 있는데 몇 개월이 걸리던 이런 데이터 통합을 이제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SDDI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SDDI는 데이터 통합되는 과정에서 완전 초입에 적용되는 기술일 뿐이고 이런 통합 아키텍처가 구축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SDDI가 그 수많은 기술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SDDI 자체도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이 SDDI와 같은 고급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급 기술들의 총 집합체가 된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구현하기 위한 밑바탕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뭔가 기술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피부로 좀 와닿게 설명드려보자면은 지난 아폴로 영상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팔란티어의 그 파운드리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DDI가 왜 수많은 기술들 중에 하나라는 게 느낌이 좀 오시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보면은 팔란티어의 이제 실제 능력치를 알게 되면은 팔란티어의 실제 능력치에 이제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설정하죠. 그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팔란티어가 처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좀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고객만을 위한 그 맞춤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만든 다음에 작동을 시켜서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우리들의 상식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핵심 문제 하나만 설정하고 대략적인 온톨로지를 구축한 다음에 작동을 바로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략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은 1초 단위로도 데이터들이 수없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생성된 데이터가 계속 온톨로지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톨로지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단순히 어떤 레이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어떤 죽어가는 생명체에 데이터라는 혈액을 공급해줘서 그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문제를 설정하죠. 이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통합을 하고 온톨로지를 연결해요. 그런데 데이터들이 생성돼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온톨로지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게 되니까 솔루션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아, 이런 솔루션이 나오면 되겠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문제를 더 설정을 합니다. 문제를 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더 들어오게 되겠죠. 기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온톨로지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솔루션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뭐랄까요? 진짜 하등생물에서 약간 복잡한 고등생물로 진화해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솔루션도 그에 따라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를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말하는 순간에 팔란티어의 이제 진짜 가치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면은 맞춤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제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솔루션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형태인 거죠. 그것도 실시간 문제들에 대한 실시간 솔루션인 거죠. 그리고 문제를 추가로 더 설정할 때마다 솔루션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의 개념이 아니라 솔루션이 계속 진화하는 형태인 거라는 거죠. 진화는 커스터마이징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온톨로지가 이제 단순한 레이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떠올랐던 거였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외계 생명체를 발견을 하거든요. 이 외계 생명체를 이 우주선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다가 한 명씩 이 괴물에게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 괴물이 몸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잡혀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 괴물이 결국 우주선을 장악하게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 X 계정에다가 뭔가 팔란티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올렸는데 팔로워 분들께서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팔란티어의 관점으로 보려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괴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주가 팔란티어입니다. 우주선이 고객사예요. 고객사가 이 우주선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에 의뢰를 했더니 팔란티어가 괴물이라는 온톨로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괴물이 온톨로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인물이랑 연결이 되자마자 이 사람의 손을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핵심 인물의 핵심 부위를 바로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 문제를 바로 해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부트캠프인 거예요. 바로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의뢰한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의뢰하자마자 핵심 인물의 팔을 바로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또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이 온톨로지가 이제 엄청나게 큰 고동생물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이 솔루션도 엄청나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이 영화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있는데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사실은 봄에 곧 나올 제 책에 담겨있는 핵심 주제이기도 해서 좀 제 책에 대한 스포가 될 수 있을까봐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좀 흥미롭게 들리신다면은 봄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기업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때 그냥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 구축을 해야 될까요? 왜? 사실 이유는 많죠.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래야 기업의 진짜 문제를 알 수 있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전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완벽한 솔루션이란 없다. 여러분, 완벽이 뭔가요? 완벽. 우리는 사실 완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완벽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약간 일종의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완벽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누구에게는 완벽이 누구에게는 불완벽인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면 그건 완벽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완벽을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사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완벽한 자율주행 5단계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친 트럭이 나타나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 탑승객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자율주행은 5단계인가요?
말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왜냐하면은 5단계에는 완벽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완벽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5단계로 봐야 되나? 트럭이 잘못을 하긴 했는데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자율주행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슬라의 이제 FSD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사람의 개입 없이 목적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5단계인가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5단계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서비스하고 있는 웨이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FSD가 실제로 그 웨이모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5단계인가요? 이게 5단계 완벽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에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팔란티어랑 연결이 되거든요. 때는 이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모비라이랑 협력도 하고 라이더도 달고 길에다 센서도 달고 해서 이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가지고 이 5단계의 완벽한 서비스를 한 방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테슬라는 오히려 모비라이랑 결별을 하고 스스로 자율주행 칩을 만들고 비전 AI 방식으로 가겠다는 이런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테슬라는 이런 방향을 트는 결정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한 번에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 거고 테슬라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이상적으로 꿈꾸는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을 때 테슬라는 솔루션에 집착한 게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냐? 사고율을 낮추고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사고랑 엣지 케이스를 합쳐서 운전에 대한 위험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벽한 자율주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위험도 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자율주행을 문제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현재 인간의 세계에서 위험도 확률 0%라는 것은 인간이 구현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엣지 케이스가 거의 무한대급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 0%야말로 이 운전이란 세상에 유토피아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솔루션을 얘기를 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완벽한 자율주행 유토피아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토피아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허상의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완벽에 한 칸씩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 0%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어도 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위험도를 낮춰가는 거예요. 0.00001%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주행은 구현할 수가 없죠. 완벽한 자율주행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SD 베타라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들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완벽한 자율주행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FSD 베타는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찾은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죠. 완벽한 솔루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 내에서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면은 그 완벽한 솔루션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에는 집중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상향, 유토피아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핥기 솔루션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상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집중해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비로소 완벽한 솔루션의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자, 여러분,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떻게 생겼나요? 모양이 있나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어떤 형태가 있나요? 로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구체적인 형태가 있나요? 기업의 정체를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테슬라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테슬라를 떠오르면은 머릿속에 뭔가 막 그려져요. 뭔가 막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무언가가 뭐냐? 테슬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죠. 다시 표현하면 테슬라가 만든 솔루션들, 다시 표현하면은 테슬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습이에요.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른 노선을 택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비라이랑 결별하고 인공신경망을 돌리는 솔루션을 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테슬라를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처음으로 AI 기업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전기차라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을 때 처음부터 어떤 완벽한 솔루션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배터리 문제, 충전 시설 문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문제, 데이터 통합의 문제, 자율주행의 문제, 대량 생산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집중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온톨로지가 아마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이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아까 그 라이프 영화 얘기해 볼게요. 이 조그만 단세포의 하등 생물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자신만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만 자신의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기업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무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괴물의 모습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남들과 다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루션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쭉 나열해 둔 건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 중에서 팔란티어가 저는 유난히 튀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도 엄청 강하고 기업의 행보도 되게 독특해요. 막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막 뛰어들고 막 노선들이 되게 개성 있잖아요. 기업의 정체성이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팔란티어도 파운드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파운드리를 쓰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 자신들도 지금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무나 두드러지는 거죠.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을 제로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행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데 그 이유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서 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다 비슷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팔란티어가 고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를 사용해서 너희들만의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라. 그래야만 너희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생길 거야. 그러면 제로투원이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팔란티어의 어떤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메시지가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알렉스 카프나 샴생커도 이런 공식 석상 인터뷰에 나와서 이 얘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팔란티어의 이제 최종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업의 자율주행, 기업의 자율 경영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했었는데 이제 매니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율 경영은 AIP의 최종 목표이지 팔란티어의 최종 목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실수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너무 이 테슬라의 프레임에 빠져버려서 이거를 팔란티어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자율주행과 자율경영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자율주행과 완벽한 자율경영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위험도 0%라고. 완벽한 자율경영은 폐업률 0%가 아니에요.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의 개념이 다른 거죠. 이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창업자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해결할 필요를 못 느끼는 문제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인건비가 올라서 매출 마진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직원들의 친절도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창업자도 있을 테고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창업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주행 중에 생기는 문제들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경영 중에 생기는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정의하는 게 이제 창업자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온톨로지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하는 거. 온톨로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업자의 철학에 따라. 그러니까 자율경영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톨로지는 생명체와 같다고 했는데 기업의 철학에 따라서 이 생명체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거 아니에요. 자율경영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모든 기업들의 온톨로지가 다 같아져 버릴 가능성이 생기겠죠. 테슬라 100만 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테슬라 100만 대는 다 같은 FSD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방식으로 운전한단 말이에요. 같은 자극에 다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기업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100만 개의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게 기업의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그게 팔란티어의 철학인 거죠. 매니저님께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객사들이 다 같은 파운드리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다른 파운드리다.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생기고 그래서 제로톤이 되는 게 핵심인 거고 이 AI에 의한 자율 경영은 그런 고유한 정체성을 갖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수단일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팔란티어 공식 계정에서 이런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는데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공생, 이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저도 이거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율 경영이 뭔가 완성돼 갈수록 인공지능의 영역이 되게 강해질수록 기업들은 더욱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온톨로지 구축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AI라는 솔루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체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다 똑같아져 버릴 가능성이 커지니까.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다. 팔란티어는 그 누구보다도 AI를 잘 이해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AI를 이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AI에게 지배되지 않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 하나 준비했는데 팔란티어 코리아에게 제가 전달합니다. 팔란티어 코리아에서 제 채널 인지하고 계시고 있고 제 영상 보셨다는 것도 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임원회의에서 팔란티어 제품이랑 타사 제품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제 영상이 근거 자료로 쓰였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얘기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대기업에서 대규모 빅 프로젝트를 결정하는데 한 개인의 유튜버 영상을 참고해야만 하는 이 상황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팔란티어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하루빨리 여러 기업 관계자분들과 팔란티어를 알고자 하는 수많은 개인분들 위해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서 좀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빅데이터 닥터 채널에 공식적으로 출연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빅데이터 닥터 채널에 서지숙 매니저님 공식적으로 출연해 주실 수 있기를 승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팔란티어 코리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네요.